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면서 물가까지 3%를 돌파한 이야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사회이사 4명이 한꺼번에 사임한 배경, 그리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월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1원 오른 1,516.4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벌써 12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장중에는 1,518.6원까지 올라서 지난 4월 3일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인 거죠. 그때도 환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지는 구조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달러라는 배가 파도를 타고 올라가면 원화라는 배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소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인 4월이 2.6%였으니까 한 달 만에 확 뛴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2023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왜 환율이랑 연결되느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입 원가가 올라가면 그게 생산비, 유통비를 거쳐서 결국 마트에 진열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보통 환율 변동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00원대 환율의 진짜 충격은 7월, 8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국은행의 대응인데요. 한은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중동 정세 전개와 이에 따른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크고 유가 충격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무섭죠. 한두 달이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인 거예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점도표를 보면 향후 6개월 내 기준금리 3.0% 수준에 가장 많은 전망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금통위원은 3.25%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물가와 환율 흐름에 따라 추가 긴축,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동시에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무는 한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물가가 쉽게 꺾이기 어렵고 결국 기준금리도 3.0% 중심 시나리오를 넘어 상단까지 함께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환율이 1,500원대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중동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 연준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체감이 확 오실 거예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고 운송비가 올라가면 마트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거든요. 특히 식료품의 경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서 환율 영향을 직격으로 받습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자재부터 사료 가격이 올라 축산물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예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연쇄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가계 예산 계획에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고려아연이라고 하면 세계 최대 아연 제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6월 1일
사회이사 4명이 한꺼번에 사임했어요.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이재용 이렇게 4분인데요. 실제 퇴임일은 5월 29일이고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공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임이 아니에요. 배경을 이해하려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구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최윤범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 측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있어요. 사모펀드인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구도인 거죠. 이번에 사임한 4명의 사회이사는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주도해서 선임했던 분들이에요. 그때 MBK와 영풍연합의 의결권이 법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건이 통과됐거든요. 그러자 영풍 측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이 4분은 선임은 됐지만 사실상 이사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사임한 걸까요? 임기가 반년 넘게 남아있는데 말이죠. 시장에서는 이걸 최윤범 회장 측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9월까지 개정상법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뽑아야 하거든요. 감사위원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경영권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금고의 열쇠를 누가 쥐느냐의 싸움과 비슷한 거죠. 사회이사 4명이 빠지면서 빈자리, 4석이 생겼잖아요. 최 회장 측은 이 빈자리에 자기 측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채워 넣으려는 거예요.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 비상부이사 3명, 사회이사 9명, 총 15명으로 줄어든 상태인데요. 상법상 사회이사 과반 기준은 충족하지만 9월 감사위원 선임전에서 MBK와 영풍의 진입을 막으려면 이사회를 확실히 장악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한화그룹과의 연결고리예요. 한화는 최 회장 측의 백기사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화는 지금 한화솔루션에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구주주 청약일이 7월 10일에서 13일이거든요. 소액주주들은 한화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IB 업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고려아연이 6월 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을 6월 말로 잡고 7월 초에 기습적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한화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최 회장 측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 직후에 고려아연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해서 한화솔루션 청약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이르면 이번 주에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IB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번 사회이사 정력 사임은 MBK와 영풍연합에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사회 과반을 방어하겠다는 최 회장 측의 승부수라고요. 베인캐피탈 지분을 받아주며 공동의결권, 약정을 맺은 메리츠증권이 한화 물량까지 받아줄 구조를 짜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는 단순히 고려아연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기존 경영진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처음 시험대에 오르는 거라서 기업 지배구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이슈입니다. 참고로 고려아연은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는 대형 기업이에요. 아연뿐 아니라 납, 금, 은 등 비철금속 재련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도 주목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단순히 누가 대표이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코스피가 8,4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냐는 거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거래일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77개, 하락 종목이 826개였어요. 전체의 90%가 넘는 종목이 하락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10개 중 9개 종목은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주가 30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224만 3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코스피 전체 시총의 50.4%를 차지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거죠. 이걸 좀 더 넓혀볼게요.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SK스퀘어 이 네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월 2일에 38.83%였는데 5월에 49.49%까지 올라갔어요. 네 종목이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900개가 넘는 종목이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구조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글로벌 AI 투자 열풍 때문입니다. AI를 구동하려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잖아요.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걸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반도체 메모리 업종의 높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장은 실적 지속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최근 급등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 전체 평균 성적이 올라갔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교 1등과 2등 학생의 점수가 워낙 높아서 평균을 끌어올린 거고 나머지 학생 90%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코스피 지수만 보고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체감 수익률은 지수와 완전히 다른 세상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ITF에 투자한 분들은 반도체 랠리의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한데요. 6월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어요. 첫째,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나올 점도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둘째, MSCI의 시장 분류 결정이에요. 한국이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바로 편입되기보다는 관찰 대상국 선정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편입은 2027년쯤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도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 볼게요. 환율 1,500원대가 굳어지면서 물가가 3%를 넘어섰고 이건 하반기 우리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기습 임시주총이라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대다수 종목이 소외되는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결국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맥락을 읽는 눈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